안녕하십니까. 또 인사드립니다.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지금부터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앞으로 몇 차례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기 쉽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하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상가법은 적용되는 보증금의 한도가 지역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한도 이내일 경우에만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본 강의에서는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목적과 성격, 또 적용 범위, 지역별 보증금의 한도, 또 보증금의 한도를 제한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한받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기초가 되는 몇 가지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목차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목적과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는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어떤 상가건물에 적용이 되는지 적용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고, 세 번째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보증금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보증금이 환산보증금을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환산보증금의 개념하고, 또 두 번째는 이 법은 원칙적으로 보증금 한도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몇 개의 조항에서는 보증금 한도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임차인을 위해서 그런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목적과 성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약자인 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민법에 대한 특별법입니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이 법이 먼저 적용이 되고, 그 밖의 일반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의 채권편이 적용이 됩니다. 또 이 법은 강행규정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마찬가지죠.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강행규정이라는 얘기예요. 또 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다툼이 있을 때는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나 임차인을 위한 법입니다. 한마디로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음 두 번째는 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 중에서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아야 되고,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 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가지 요건이죠. 계속해서 적용 범위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법은 부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에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임차 목적물 전체뿐만 아니라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 해도 그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상가 건물 여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 용도 등에 비추어서 실질적으로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동창회 사무실이나 종교단체 사무실, 자선단체 사무실 등과 같은
비영리단체의 건물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적용 범위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를 한번 보시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2009년 대법원 판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법이 적용되는 상가 건물 임대차는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말합니다. 또 상가 건물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이나 용도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 실질적인 용도가 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또 단순히 상품의 보관, 제조, 가공 등 사실 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이나 창고 등은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라 할 수 없으나 그곳에서 그러한 사실 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대법원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공장 건물만 덩그러니 있고 그 안에서 단지 기계를 가동해서 제품만을 생산한다면, 그러한 사실 행위만 있다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건물 내부에 사무실을 갖추고 그것에서 구매나 판매 또 일반 관리 업무 등 영리 행위를 하고 있다면 당연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왜냐하면 영리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가건물로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차이점 중에 가장 큰 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의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한도에 관계없이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지역에 따라서 보증금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 한도를 넘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달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지역별로 보증금 적용 한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 적용 한도는 다음 페이지에서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증 한도는 최초로 상가법이 실시된 2002년 11월 1일부터 지금까지 6번 변경이 됐습니다. 최종적으로는 2019년 4월 2일 날 변동이 돼서 지금까지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 지역별로 또 경제 상황에 따라서 보증금 한도가 계속해서 높아졌죠. 또한 보증금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그 환산보증금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환산보증금은 이 보증금하고 월차임이 있다, 그럴 경우에 보증금 플러스 월차임 곱하기 100, 이렇게 환산보증금을 계산을 합니다. 물론 월차임이 없다면 보증금이 환산보증금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보증금이 1억이고 월차임이 100만원이다 이럴 경우에 이 상가법에 적용을 받는 환산보증금은 2억이란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보증금 100만원에다가, 아니죠, 100만원이 아니고 1억에다가 플러스 월차임 곱하기 100을 하면 이것도 1억이죠. 그래서 합계가 2억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보증금은 환산보증금이 기준이 되어서 이 물건에 적용되는 보증금은 2억이란 얘기입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기간별 적용 대상, 그리고 그 지역, 또 최우선 변제권의 범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시행 기준일을 보겠습니다. 이 법은 2002년 11월 1일 날 제정이 돼서 지금까지 총 6차례에 걸쳐서 각 지역별 보증금 한도가 변경이 됐어요. 지금은 2019년 4월 1일 날 변경이 돼서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을 보겠습니다. 지역을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눴어요. 각 권역마다 적용되는 보증금의 한도가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보시면 서울시, 수도권, 부산시 기장군, 광역시, 세종, 파주, 화성, 그 밖의 지역 해서 7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그 권역마다 보증금을 따로 적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용 대상 보증 금액을 보면 당연히 보증금액은 환산보증금을 얘기를 하죠. 지금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환산보증금이 9억 원 초과되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9억 원을 안 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도권은 6억 9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되고, 부산시는 6억 9천만 원, 또 밑에 기장군도 마찬가지로 광역시는 5억 4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또 세종 같은 경우는 5억 4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가장 큰 차이입니다. 주임법에서는 이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죠. 금액에 관계없이 일정한 요건을 구비했으면 배당 과정에서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겠습니다. 최우선 변제권 대상 보증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증금은 환산보증금을 얘기를 하죠. 이것은 경매 과정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던 받지 않았던 이 대항 요건, 그러니까 상가를 점유를 하고 인도를 받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으면 그 보증금, 환산 보증금이 서울 같은 경우는 6,500만 원 이하이면 최우선 변제로 2,200만 원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 대상 보증금, 또 최우선 변제금, 이렇게 해서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상가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차이는 보증금의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 상가법은 보증금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주임법은 보증금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 또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한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이다. 이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해서 각 지역별로 이 상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판단 기준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잘 아시겠죠? 여기서 끝내지 말고 한 번 더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잘 갈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각 지역별로 정해져 있는 보증금 범위 내에 들어와야 되는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항은 이 보증금 한도하고 관계없이 이 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환산보증금이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두 번째는 계약갱신 시의 차임 및 보증금 증감 청구권. 세 번째, 대항력. 이것은 임차 사용 중인 상가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 관계의 계속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바로 대항력이죠. 네 번째는 권리금의 정의, 또 회수 기회의 보호, 권리금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또 다섯 번째는 차임 연체와 해지에 관한 조항. 또 여섯 번째는 표준계약서 작성. 이 6개 항목을 보면 대부분 다 임차인을 위한 항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원칙적으로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보증금의 제한을 받는데, 요 6개 항목은 환산보증금이 각 지역별 한도를 초과해도 이 법의 보호를 받게 해주겠다는 얘기죠. 순전히 임차인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기반이 되는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부동산 관련 강의, 그러니까 주택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권리분석 및 배당 사례, 유치권 사례, 법정지상권, 부동산 상식 등의 주제로 알차게 강의를 준비해서 계속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잠깐만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잠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잊으신 거 있으시죠?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